사회복지조사론 6주차 1차시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에 이제 공지된 대로 6주차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7주차 수업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영상이 아마 45분 전후 되는 영상이 2개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미리 보시고 아마 영상을 볼 수 있는 그 기간은 한 2주일 정도?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정해놓은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영상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은 좀 더 길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7주차 수업을 오셨을 때 이 6주차 수업 내용을 이제 수강하지 않고 오면은 수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강 가능 기간은 좀 길더라도 가능하면은 6주차 수업, 즉 이번 주에 이 수업 영상을 2개를 다 수강하시고 7주차 수업에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어서 가설에 대해서 그러면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가설의 개념과 기준에 대해서 먼저 나오는데, 가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아직 결정되지 않은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 연구 과정 6단계 과정을 우리가 이미 다 잘 외우고 계시겠지만 제일 처음 문제 형성이 있었죠. 그 다음이 이제 가설 형성입니다. 가설 형성 이후에 이제 그에 맞는 조사 설계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가설이라는 건 먼저 개념과 기준을 보시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목조 주택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징크로 된 전원주택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전통 한옥을 지을 것인지,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전통 한옥으로 그렇게 집을 짓자라고 결정되었다고 해서 집이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이제 앞으로 한옥에 맞는 설계도가 나와야 되고 그에 맞는 이제 재료가 이제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뚝딱뚝딱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설이라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러한 이제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설의 서술에 있어서 첫 번째 기준은 2개 이상, 이간 2개 이상의, 자, 2개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서술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2개 이상의 변수라 그러면은 무슨 변수를 말할까요? 이제 우리가 변수에 대해서 이미 이제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2개 이상의 변수는 원인이 되는 독립변수, 또 결과가 되는 종속변수,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서술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설은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집 가정 자녀 대학생들은 학교 생활 적응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연구 문제잖아요. 그렇죠? 의문형으로 물어야 되니까 알코올 중독집 가정 자녀들은 대학생활 적응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가설은요, 알코올 중독집 가정 자녀 대학생들은 대학생활 적응을 잘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잠정적인 가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또 학점이, 그러니까 졸업 학점이 여러분 성적을 말하는 겁니다. 졸업 학점이 상대적으로 높지 못한 학생들은, 즉 졸업 학점이 3.0 이하인 학생들은 취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지 않은가? 이게 바로 뭡니까? 뭐 3.0이면은 비졸업밖에 안 되는 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졸업 성적이 3.0 이하인 학생들은 취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묻는 것은 연구 문제예요. 그래서 취업이라는 것은 종속 변수가 되겠죠. 결정이니까, 결론이니까. 그런데 졸업 평점이 3.0 이하, 이거는 뭐가 됩니까? 원인이 돼야 되겠죠. 독립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2개 변수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가설은 뭐냐면은, 이 문제에 대한 가설은 졸업 평점이 3.0 미만인 학생들은 취업을 잘하지 못할 것이다. 못했다가 아니잖아요. 아직 못했다는 결론이고요. 결과가 나온 거고, 졸업 평점이 3.0 미만인 학생들은 취업을 잘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잠정적인 결론이잖아요. 이게 가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개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서술해 주는 것이 가설이고요. 세 번째 보세요. 두 번째 기준은 그래서 변수들이 검증 가능해야 된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엄청 많이 들어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수들이 검증 가능해,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3.0 미만 졸업평점 받은 학생들이 그러면 취업을 했는지 못했는지 뭐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사를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집 가정 자녀 대학생들이 진짜 학교 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뭐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과학적 검증이 가능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관찰해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뭐 실험해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뭐 윤리적인 문제나 아니면은 뭐 또 뭐랄까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권적인 문제에 부딪힌다거나 뭐 그런 문제가 부딪히면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가설이라는 이 기준에 이제 뭐랄까요 가설을 세우기 위한 이런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가설의 특성 한번 보세요. 가설의 특성은요, 문제 해결성, 상호 연관성, 여기서 두 개 이상의 변수로 이루어진 가설은 그 관계를 나타낸다. 결국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운 대로 뭐 억제 변수도 있고, 그리고 뭐 외생 변수도 있고, 조절 변수도 있고, 그리고 매개 변수도 있고, 이런 다른 모든 변수들은 제3의 변수, 즉 통제 변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는 거. 명확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그냥 좀 사전적인 내용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설은 이러한 특성을 그냥 지니고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가설의 종류입니다. 자, 가설의 종류에서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은 자, 먼저 이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자, 내용 보시면요, 연구 목적으로는 기술적 가설과 설명적 가설이 있어요. 적용 범위로는 일반 가설과 지엽적 가설이 있고 검증 과정에는 연구 가설과 규모 가설, 대립 가설, 통계적 가설 이렇게 우리가 크게 구분을 하는데 자, 연구 목적 한번 보세요. 기술적 가설과 설명적 가설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자, 우리가 기술적, 설명적 이 말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연구 목적에 따라서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이거 한번 들어본 것 같죠? 앞에서 외웠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술적 가설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적 설명적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자, 식별 가설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세요. 두 번째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이 부분. 자, 이 두 번째 부분 보시면요. 보통은 뭐뭐슨 뭐뭐이다. 결국 뭐예요? description. 결국 서술하는 겁니다.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배운 대로 그대로거든요. 그리고요, 설명적 가설은 보면은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만약 뭐면 뭐뭐하다. 이 말이 뭐냐면은 요 첫 번째 줄 보시면 되겠죠. 요 내용 보시면은 바로 뭐예요?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거. 그 설명적 조사도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설명적 제가 이거 한 번만 외워놓으면 뒤에 계속 나온다 했는 말이 바로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 목적은 기술적 가설과 설명적 가설로 이루어지는데 기술적 가설은 그냥 이렇게 뭐뭐로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서술 형태로 그리고 설명적 가설은 그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걸로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일반 가설과 지엽적 가설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뭐 일반 가설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적용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게 일반 가설. 그리고 지엽적 가설은 뭐 변수나 특정 한정된 장소로 이제 적용 범위가 좁다는 거. 뭐 그렇게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지엽적 가설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에 이제 어차피 자녀를 아니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이제 잃은 그런 유가족들에 대한 삶의 만족도 조사를 한다 그러면요. 특정 시간이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그 특정 시간. 그리고 장소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가 아니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던 그러한 장소나 아니면 그런 유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안산 뭐 그쪽 지역 그쪽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적도 있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검증 과정에서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 가설과 규모 대립 통계적 가설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박스 안에서는요. 이런 박스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만 기억하면 좀 뭐하지만 단어 위에 것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제일 꼭 기억하고 가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박스 전체 중에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직감으로 뭐가 중요한지, 뭐를 꼭 외우고 있어야 될지를 한번 찍어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게 우리가 뭐 온라인 수업이 아니었다면 제가 또 뭐 몇 명한테 물어봤겠죠. 이 박스 중에서 지금 갓을 종류가 8가지가 있어요. 이 8가지, 이 종류의 8가지 중에 우리가 꼭 진짜 다른 건 앞으로 뭐 잊어먹는다 하더라도 잊어먹으면 또 그때 보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완벽하게 알고 지나가야 될 게 이 8가지 중에 한 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8가지 중에 한 개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요. 거기 보면 이 가설이 그 프로그램 나오거든요. 근데 쉬워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뿐인데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여기 기무가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유는요. 자, 내용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기무가설은 뭐냐면은 자, 영가설이라고도 한다 그랬는데 이 영가설이라는 건 말이 뭐냐면은 숫자 0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SPSS 통계 프로그램 보면은 숫자 0을 써놓고 가설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바로 기무가설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기무가설인데 영가설이라고도 하는데 그 0은 숫자 0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영가설이라고도 하며 연구가설과 논리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여 연구가설을 기각하기 위해서 설정되는 가설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잘 안 쓰는 용어가 나왔죠. 뭐 기각한다. 말은 쉬운다는데 잘 안 쓸 뿐이죠. 자, 연구가설은 뭐냐면요. 이거야. 연구가설 자, 내용 볼게요. 가설이 검증될 때까지는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 해답으로 연구자가 제시한 가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자, 연구가설 말해 볼게요. 연구가설은 뭐냐면은 알코올 중독집 가정 자녀 대학생은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할까요? 못할까요? 그쵸. 연구 문제는 알코올 중독집 가정 자녀 대학생들은 대학생활 적응을 잘 할 것인가? 이게 연구 문제잖아요. 그러면요. 조사해보니까 사실 잘해요? 못해요? 상대적으로 대학생활 적응이 일반집 가정 애들보다 떨어지는 걸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면요. 연구가설은 뭐냐면 알코올 중독집 가정 자녀 대학생들은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지 못할 것이다. 못한다가 아니야지요. 가설이니까 못할 것이다. 이게 연구가설입니다. 됐죠? 요거를 뭐 한다는 거야? 이 연구가설을 반대로 하는 게 반대로. 아시겠죠? 그게 뭐다? 기무가설이다. 연가설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알코올 중독집 가정 자녀 대학생들은 학교 생활 적응을 잘 할 것이다. 이렇게 해요. 잘하지 못할 것이다가 원래 우리가 세운 가설이잖아요. 그런데 기무가설은 그 연구가설을 반대로 해야 되니까 반대 입장. 반대로 해야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죠. 알코올 중독집 가정 자녀 대학생들은 대학생활 적응을 잘할 것이다. 이렇게 반대로 해준다고요. 반대로 하면요. 자, 근데 실험을 해봤어요. 관찰 조사를 하고 통계를 돌려보니까 잘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세운 기무가설을 뭐 한다는 거예요? 기각시킨다고요. 기각시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각시킨다. 결국에는 그거를 뭐 한다는 거예요? 틀렸다고 증명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서 이름을 많이 하죠. 영장이 기각되었다. 이 말이 뭐예요? 판사가 영장을 기각시켰다. 이 말이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람 구속시켜야 되는데 판사가 이걸로는 증거 불충분으로 영장을 뭐예요? 구속시킬 수 없다라고 뭐 한다는 거죠? 영장 신청서를 다시 돌려보내버리는 거예요. 안 맞다고 그거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내가 세운 기무가설은 바로 뭐냐면은 연구가설, 즉 알코올 중독집 가정 자녀 대학생들은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연구가설을 반대로. 그래서 알코올 중독집 가정 자녀 대학생들은 학교생활 적응을 잘할 것이다 이렇게 반대로 해놓는 겁니다. 근데 해보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내가 세운 기무가설을 기각시킨다는 거. 굳이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뭐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알코올 중독집 가정 자녀들은 대학생활 적응을 당연히 못한다고 하니까 못한다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요, 잘할 것이다 했는데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바로 못하잖아. 아 그러면 이게 틀렸네 라고 기각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은 나중에 통계를 돌리면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기무가설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가설, 숫자 0이라고도 하고요. 숫자 영가설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기무가설 말보다 사실은 영가설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꼭 같이 알아놓으시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연구 문제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자 보세요. 연구가설 보세요.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 해답. 결국 뭐냐면은 연구 문제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는 가설이 연구가설이거든요. 그 연구가설을 반대로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기무가설. 왜? 기각시키기 위해서. 왜 기각시켰느냐? 왜 거꾸로 하느냐? 번거롭게 더 강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잘 보시면은 자,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뭐 대립가설은 뭐 기무가설에 대립되는 가설로 기무가설이 거짓일 때 채택하기 위해서 설정한다. 뭐 이렇게 같이 그냥 이렇게 대립하게 세운다 했는데 많이 쓰이진 않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요. 요 기무가설,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필히 좀 잘 기억하시고, 이 기무가설이라는 어찌 보면은 이 용어도 잘 이해하시고요. 영가설이라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도 잘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그 과정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기억하시면 뭐 앞으로도 공부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 가설의 종류, 이 박스는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기술적 가설과 뭐 설명적 가설 이런 내용들도 잘 한번 읽어보시고요. 일반 가설과 지엽적 가설은 적용되는 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거, 그 정도를 좀 이해하시고, 연구 가설은 연구 문제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는 가설이고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이 기무가설은 바로 제일 많이 쓰이는 연구가설을 한다? 기각시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설정되는 가설이다. 다른 말로는 영가설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주차니까 4주차, 5주차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따지면 4주차 후반부하고 우리 5주차 때 대부분 배웠던 내용들이 바로 여기 내용입니다. 5주차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그 범위에서 지금까지 1급 국가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제가 뽑아봤거든요.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 정도가 되면은 뭐 충분히 좀 학습이 되었지만 아니라면은 앞에 연구 문제하고 변수 부분은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사회복지조사론 전체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거 3개 뽑으라 그러면은 그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변수 부분이거든요. 연구 문제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도 제가 심화반 가서 또 4년제 과정을 공부하시는 학생까지 포함한다면요. 우리 지금 재학생들 특히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한 반에 30%가 넘는 애들이 일반대로 편입하고 계명대학교나 아니면 경북대학교나 아니면은 대구대학교로 편입해서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심화반 가는 학생들하고 다 합치면 한 30%는 공부를 지금 계속 연이어서 하더라고요. 더 길게. 근데 그 학생들은요, 나중에 또 그 중에서 한 10%는 그러니까 일반 대학교로 편입한 학생들 중에서 또 그 중에서 한 10% 정도는 다시 대학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 가서 논문 쓰려면요, 이 연구 문제하고 이 변수는요, 모르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지금 잘 이해 안 돼도 그때 가서 다시 배워도요, 이해 못하면서 못 따오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서 못하겠다, 난 저거 걱정돼서 못하겠다, 이렇게 겁먹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미 그 공부를 해봤잖아요. 저보다 더 컴퓨터에 뭐랄까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보다 더 빨리, 여러분들 저하고 20년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이 미디어에 대해서 더 이 적응 속도가 빠르단 말이에요. 제 세대조차도 제가 공부할 때는 저보다 나이 10살 많은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지금 50대 분들도 이 프로그램이나 이 변수나 이런 거 적용할 때요, 어려우면 어렵다고는 했지만 그거 못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미디어에 대해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더 적응 능력이 더 뛰어나니까. 자, 그러면요, 자, 문제 풀었죠? 잠깐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연구 문제에 대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연구 문제에 대한 서술이니까, 자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옳지 않은 겁니다. 의문문으로 기술한다. 맞죠? 의문문 되는 거 맞죠? 그리고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표현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표현해야 된다. 이 말을 여기서는 이제 문제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해 나온 거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자, 그 다음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했는데 이 말의 발음 뭐예요?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했는데 이 말의 발음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다. 과학적으로 실험이나 관찰이 가능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윤리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치 판단이 내포된 문장은 피한다. 자, 5번. 자, 4번은 가치 판단. 주관이 들어간 문장은 피한다. 이건 좀 일단에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5번 한번 봅시다. 연구자에게 불리한 경우 기술을 피할 수 있다. 자, 정답 뭘까요? 정답은 일단 5번입니다. 왜요? 연구자에게 불리한 경우 기술을 피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실험 대상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걸 피할 수는 있지만요. 연구자가 자기가 연구 결과에 대해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절대로 피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5번 너무 뻔한 답인데, 자, 4번 한번 볼까요? 가치 판단이 내포된 문장은 피한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가치 판단이 내포된 문장은 바로 뭐냐면요. 연구자의 주관성이 들어간 겁니다. 연구자의 주관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요, 자신의 주관대로 연구자들을 끌어간다는 건요, 이미 뭐예요? 그쵸? 답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면 안 되겠죠? 뭐 그래서 이거는 뭐 또 5번이 워낙 답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밑에 보세요. 아동 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의 연령과 성별을 알아보았다. 여기서 분석 단위는 이거 말할 것도 없죠? 아동 학대 실태니까 아동의 성별 연령, 이건 누구예요? 우리 계명대학교가 있는 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학교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요. 어느 뭐 조성 가정이나 아니면 한부모 가정에 대한 알아본 것도 아니고 어느 종교 집단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아동이니까 철자 누구예요? 아동의 개인에 대한 이 실태를 파악한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4번이 되겠고, 이건 뭐 문제도 아니고요. 자, 다음요. 그러니까 저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렇게 쉬운 문제도 있고요.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이래요. 자, 이거 좀 어렵죠, 이제.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영상 수업하기 전에 직전에 배웠던 이 변수와 관련된 그런 내용에서 나왔던 건데, 외생 변수, 매개 변수, 종속 변수, 통제 변수, 독립 변수, 이 내용은 이제 알기는 되었는데 문제는 적용하는 건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요거 위에 문제는요, 조금 별 5개 중에 별 한 3개 정도? 근데 밑에 문제는요, 별 5개 중에 별 5개 문제입니다. 근데 요거 문제는 별 5개인데 답 찾는 거는 별 한 2-3개밖에 수준밖에 안 돼요. 너무 쉬운 문제니까. 근데 요 문제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요 문제를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자, 시간 제가 한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수업 시간에 우리가 1분 기다리는 거랑 진짜 다르죠. 한 30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적막한 것 같아가지고. 자, 위에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온라인 수업인데 너무 이렇게 시간만 보낼 수 없으니까, 자, 위에부터 보세요. 사회복지기관에 1급 사회복지사가 많으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 이때 서비스의 질은 어떤 변수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세요. 사회복지기관에 1급 사회복지사가 많으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상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1종 운전면허증 갖고 있는 사람 운전 잘할까요? 2종 갖고 있는 사람 잘할까요?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운전을 많이 한 사람이 잘할 거야, 아마. 그리고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잘할 거야, 아마. 이해되시나요? 사회복지기관 1급 사회복지사가 많다는 건요, 뭐냐면은 4년제를 졸업하고 1급 시험에 응시해서 1급 자격증을 딴 사람이 많다는 거지, 즉 뭐예요? 시험에 강한 사람이 많다는 거지, 서비스를 잘 전달하는 사람, 누가 잘 전달하냐면은 인성과 지성과, 다시 말하면은 지덕체를 겸비한 사람이 서비스를 잘 전달하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시험을 잘 쳐서 자격증을 많이 빨리 땄다고 해서 서비스를 잘 전달한다고 볼 수 없어요. 노하우나 기타 등등이 인성과 노하우가 많아지면 서비스를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1급 사회복지사가 많으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 저 말은 뭐냐면요, 1급 사회복지사가 많으면요 서비스의 질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1급 사회복지사가 원인이 될 수가 없죠. 왜? 뭐에? 서비스의 질이.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는 1급 사회복지사가 많다는 건 뭐가 되냐면요. 이거는요. 1급 사회복지사가 많다는 건요. 이건 하나의 독립 변수는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건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는 이거는 일단 답은 나와요. 답은 뭐예요? 답은 종속 변수입니다. 일단은요. 답은 3번인데 진짜 쉬운 문제인데 그런데 1급 사회복지사가 많다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는 일단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비스의 질이라는 거는 일단 결론이잖아요. 우리가 왜 1급 사회복지사가 많으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 시설이 좋으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 직원이 수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숫자를 뭐예요? 어느 정도씩 다시 말하면 1인당 3명씩 부담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골고루 잘 서비스를 줄 수 있는데 한 명 10명을 부담한다 그러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일에 치여가지고 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겠죠. 그래서 복지관의 뭐 직원 복지 상태 아니면 복지관의 시설 아니면 뭐 기타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되어서 뭐가 되는 거야. 복합적으로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고 봐야 되지 단순 1급 사회복지사가 많다 해서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는 좀 애매하긴 한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보고 싶은 건 뭐예요? 서비스의 질이잖아요. 그렇죠? 결론을 보고 싶은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답은 3번이에요. 근데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보세요. 이 밑에 문제 좀 어렵죠? 보세요. 성별에 따른 소득 차이 연구에서 남녀 간 소득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라는 가설은 연구 과정에서 어떤 가설의 유형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답은 우리가 제가 아까 전에 앞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답은 일단 3번이에요. 규모 가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연 가설이고요. 근데 그 뜻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답만 찾는 게 중요한 아닐까요? 자, 보세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영어 박스에 있는 독해만 잘한다고 해서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질문을 잘 이해해야 돼요. 질문에서 뭐를 물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질문의 의도를 확실히 이해한 다음 독해한 다음 문제를 이제 보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답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거 해석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문제를 해석해야 되니까요. 자, 보세요. 성별에 따른 소득 차이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소득 차이 연구라는 건 뭐냐면은 남자, 여자 간의 소득 차이가 지금 난단 말이에요? 안 난단 말이에요? 성별에 따른 소득 차이. 남자, 여자 성별에 따라서 소득 차이가 안 난다면은 성별에 따른 소득 차이 연구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남자 간의 소득 차이 연구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남자 동성에 대해서 소득 차이 연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졸과 고졸의 소득 차이 연구 이런 걸 하지만 똑같은 남성의 고졸 남성들이 A 회사, B 회사 똑같은 회사예요. 하는 일이 똑같고 규모도 똑같아요. 그러면요 A 회사, B 회사 고졸 남성들에 대한 소득 격차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뻔하니까. 똑같으니까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요 성별에 따른 소득 차이 연구에서 이 말은 뭐냐면은 소득에 따른 다시요 성별에 따라서 소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를 한 거예요. 지금요.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자 여자에 따라서 소득 차이가 있으니까 그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남자 여자 차이에 따라서 소득 차이가 있는가? 근데 벌써 가설을 몰랐어요. 남자 여자 간의 소득의 차이가 뭐라 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이 연구를 했는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있었냐? 거꾸로 해놨죠.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연구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가설이 바로 뭐다? 연구 가설을 거꾸로 만들어놨는 거죠. 지금요. 이게 그래서 뭐다? 연가설, 기무가설이라고요. 답은 쉬운지만 이 문제를 이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별에 따른 소득 차이 연구에서 이 말은 성별에 따라서 남자 여자 간의 소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설을 보니까 근데 있는데 왜 가설을 이렇게 해놨느냐? 바로 뭐다? 기무가설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뭐 다른 과목들은요. 예를 들어서 다음 중 뭐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찾아라. 다음 중 뭐 공공부지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거의 99%인데 사회복지조사론도 그런 문제가 있긴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는 것처럼 이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것처럼요. 연구 문제에 대한 서술을 옳지 않은 걸 찾아. 이런 문제도 있지만요. 근데 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이런 문제는 뭐냐면요. 뭘 맞는 걸 찾아라, 뭐 틀린 걸 찾아라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석하고 자기가 이해해야지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론이 조금 어렵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나중에 참고로 이것도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온라인 수업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여기 뺏길 수는 없으니까요. 나중에 제가 이 대면 수업 할 때 그때는 시간적 여유가 좀 돼 있으니까 그때 필요하면은 제가 좀 더 한번 풀어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화면 여러분들이 일시정지 하시고요. 요 문제 한번 풀어보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답은 한번 공개해 드릴게요.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자기가요. 자, 요 문제도. 자, 일시정지 한 다음 문제 풀어보고 또 가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은요. 측정과 척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정과 척도는요. 자, 요 개념을 일단 잘 이해하시면 돼요. 측정 앞에 나오는 측정은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자, 예를 들어서 A반 학생이 키가 클까? B반 우리 사회복지 상담학과 A반 학생이 키가 클까? B반 학생이 클까? 뭐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직접 뭐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수업자를 얼핏 봐도 뭐 A반이 클까 B반이 클까? A반이 큰 애도 있고 B반이 큰 애도 있고 A반의 키가 좀 작은 학생도 있고 B반의 키가 좀 작은 학생도 있고 이렇게 되면요. 그렇죠. 한번 해보면 제일 좋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뭐 우리가 쉽게 말해 키를 한번 재보는 거예요. 그냥요. 키를 재보는 게 바로 뭐다? 측정입니다. 측정. 아시겠죠? 그럼 재볼 때 뭘로 재봐야 돼요? 내 손뼉으로 한 뼘, 두 뼘, 세 뼘 아니면요? 뭐 다른 예를 들면 막대기 갖고 와서 재볼까요? 아니면 뭐 이런 소세지? 제가 안 그래도 뭐 이게 뭐랄까요? 이 가리키는 이 봉 같은 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제 책상에 보니까 지금 이 소세지가 옆에 하나 있길래 이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요. 지금 일단은 보통 척도라는 그래서 뭐냐면은 척도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바로 이 객관성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대표적인 게 줄자 아니면은 뭐 막대자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왜 키와 몸무게 같이 측정할 수 있잖아요. 기계 올라가면 자동으로 쭉 내려와서 머리에 탁 닿고 올라가면서 왜 병원 가면 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가 되면 척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측정과 척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요. 자, 내용 볼게요. 측정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개념들을 경험적 세계에 연결하는 수단.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 뭐 우리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 보면 희동이가 키가 좀 크잖아요. 뭐 희동이가 A반인가요? B반인가요? 희동이가 키가 좀 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희동이 키가 한 183, 2 이렇게 정도 된다고 했는 건 이건 뭐예요? 이건 제 추상적인 이론이에요. 제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저 정도 키면은 이 정도 될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게 이건 뭐예요? 그냥 추상적이죠. 근데 희동이 키가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것처럼요. 제가 봤을 때 희동이 키가 한 180 정도 돼 보인다 했는데 실제 재보니까 희동이가 184예요. 이건 바로 뭡니까? 재보니까 알 수 있는 거죠. 그 말은요. 측정을 해보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추상적인 그러한 것과 실제 경험적 세계 이 말이에요. 객관적인 수치 이거랑 뭐 해주는 게 연결해 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재보는 거 측정이라고요. 측정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어림잡아서 짐작하고 있는 그것과 실질적인 것과 연결해주는 수단이라고요. 그게 측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요. 뭐 밑에는 당연히 측정은 과학적인 관찰 과정으로 객관성 신뢰도 타당도 확보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말이죠.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객관적인 정보가 돼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척도의 구성 요건 한번 보세요. 자, 척도의 구성 요건 뭐냐면은 자, 측정은 내가 재보는 거예요. 척도는요. 재보는데 필요한 줄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상담학과 지금 2학년 A반의 B반 학생들이 받고 있는 수업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 노인복지는 수업은 학생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가? 윤리와 철학인가요? 그 과목은 만족감을 주고 있는가? 사회복지 조사로는 학생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가? 자기가 공부 안 했어, 싫었어, 안 하는 거는 그거는 두 번째, 그거는 이제 해당이 안 되지만요. 진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공부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교수님 맨날 지각하고 자기는 막 학생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휴강시켜버리고 들어와서는 엉뚱한 영상만 보여줘버리고 시간 때우시기로 해버리고 이러면요. 학생들의 학습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하지 않는지 확인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잘하는지 진짜 수업을 열심히 잘해주는지 그냥 대충 시간 때우기식으로 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강의평가라는 걸 하잖아요. 강의평가를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측정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럼 측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들어서 하나하나 계속 물어보는 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면접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성적 보기 전에 설문지를 하잖아요. 그 설문지가 뭐다? 사회복지조사에서는 대부분 설문지가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설문지는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신뢰도와 타당도가 겸비된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문지, 즉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척도, 즉 우리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 이런 척도가 진짜 과학적이 되기 위해서는요, 갖춰야 될 뭐가 있어야 된다? 구성 요건이 있는 거예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느 사람이 무인대 가서 이제 국가다 이러면 나는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인정해 줄 나라 아무도 없잖아요. 그 국가는요, 땅이 있어, 즉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내가 진짜 무인도 같은 섬 하나 사가지고 내가 국가다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척도도 구성 요건을 갖췄는데 첫 번째 잡으세요. 포괄성의 원칙. 자, 포괄성의 원칙은 뭐냐면요, 한 변수의 측정을 위해서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속성들이 포괄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괄성의 원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척도는, 즉 설문지는요, 뭐냐면은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한 변수의 측정을 위해서 강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만 알고 싶어 하는 거야? 하나만 알고 싶어요. 뭐야? 강의에 대한 만족도. 그래서 강의 만족도라는 요 변수를 측정해서 요 종속 변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 대한 모든 속성들이 포괄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수업 시간만 잘 지켰다고 우리가 강의를 잘했다 볼 수 없어요. 휴강을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강의를 잘했다 볼 수 없어요. 수업 자료만 잘 올려줬다고 강의를 잘했다 볼 수는 없어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속닥속닥거리지 않고 큰 소리로 목소리만 크게 했다고 해서 강의를 잘했다 볼 수는 없어요. 시험을 중간 기말 다 쳤다고 해서 강의를 잘했다 볼 수는 없단 말이야. 바로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수업도 제대로 시간을 지켰는지, 뭐 휴강 마음대로 하지 않은지, 혹 휴강을 했다면 보강을 제대로 했는지, 수업 자료는 제때 잘 올려줬는지, 뭐 이런 거, 학생들에게 뭐 수업을 잘하고 있는지, 학생들의 중간 기말고사를 통해서 평가를 해봤는지, 그런 모든 강의를 잘했는지 한 평가를 위해서 여러 항목들로 이렇게 모여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다 포괄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게 포괄성 원칙. 상호 배타성 원칙은 뭐냐면요. 자, 보세요.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지각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하고요, 중간 기말고사 시험을 쳤으니까 이 내용하고 서로 똑같아야 달라요.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그쵸? 수업 시간에 지각 안 한 거랑 중간고사 시험 친 거랑 아무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요, 이게 바로 뭐야? 서로 상관없는 거, 서로 뭐야? 서로 상호 연관되는 게 아니라 상호 배타적이라고요. 서로 다르다고요. 그런데 얘들은요, 필요하죠. 왜요? 강의 평가를 위해서는 들어가야 될 항목들인 거죠. 그래서 각각 항목들은요, 바로 뭐냐면은 서로 종속 변수를 측정하는, 그것은 항목은 맞지만 서로 내용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서 어떻게 합니까? 1번에서는요, 당신은 맥주를 카스 맥주를 하루에 5병 마십니까? 2번에는요, 하이트 맥주를 마십니까? 3번에는요, 예를 들어서 칭다오 맥주를 5병 마십니까? 이런 건 질문이 안 된다고요. 왜? 맥주는 다 같은 맥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맥주 아니면 다른 와인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항목들이 문제들이 서로 상호 배타적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강의 평가할 때 보면 문제들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영역들의 문제들이잖아요. 하지만 그게 바로 뭐예요? 다른 분야의, 즉 교수님 수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각은 안 했습니까? 시험 제대로 쳤습니까? 자료는 제때 올렸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서로 다르다는 이 배타성이 있지만, 그렇지만요, 그러한 내용들이 서로 다 논리적 연관되어 있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강의 시간 안 넣고, 휴강 마음대로 안 하고, 시험 제때 치고, 강의 수업 자료 잘 올려주고, 이런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강의 평가를 위한 다 항목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논리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내적 일관성은요, 내적 일관성이라는 거는 바로 논리적 연관성과 비슷한데, 이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강의 평가를 위해서 15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이 15문제는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되어 있으면서도 강의 평가라는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적으로 다 일관성이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시겠죠? 일관적으로 하나를 측정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척도의 구성 요건, 요 4가지는 여러분들이 필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간고사에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척도의 구성 요건,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칼같이 필히 꼭 잘 기억하셔야지만 또 다음 수업에 연이어서 계속 같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영상 하나 더 올라갈 거거든요. 이제 6주차 1차 시는 여기까지고 2차 시는 우리가 특정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계속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시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